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김명희 문학TV.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3년 신춘문예 당선작 분석 및 해설 마지막 시간입니다. 전북일보 시 당선작 활어 황사라 시인의 시 당선작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 감으세요. 활어 황사라. 속이 보이지 않는 것은 싱싱해요. 벌려지지 않는 조개는 살아있는 거래요. 나를 단단히 여미고 싶을 땐 시장에 가요. 횟집 옆 원단가게 사장님은 둘둘 말아놓은 천을 풀어 보여주시는데 가득한 바다가 출렁대는 줄 알았어요. 바위에 붙어있는 게 굴만 있겠어요? 저기 좌판 한 자리에 앉아 수십 년 동안 곰피를 팔아온 할머니. 손등 위에 물결 무늬가 깊게 새겨졌네요. 흥정은 늘 미끄럽기 마련이지요. 손 안의 물고기처럼 자칫하면 놓쳐버리고 말아요. 하루하루 처지는 나의 감정도 얼음 조각으로 덮어놓으면 조금 더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바위 위에 수없이 부딪히면서도 제자리를 찾아가는 파도. 물길을 잃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데요. 골목의 해류를 따라가다 보면 지느러미를 펄떡이는 물고기들. 나는 잊었던 기원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어떤가요? 자, 한번 볼까요? 활어 황사라. 속이 보이지 않는 것은 싱싱해요. 벌려지지 않는 조개는 살아있는 거래요. 나를 단단히 여미고 싶을 땐 시장에 가요. 왜 단단히 여미고 싶을까요? 벌려지지 않는 조개, 싱싱하다고 했으니까 나도 그 신선도가 축 늘어지고 칙칙 처지는 그 동태 있죠. 왜? 동태나 여러분 생선의 신선도를 뭘로 확인한다 그래요? 눈이 선명하면 싱싱한 것, 눈이 흐리멍덩하면 오래된 것, 물이 간 것, 물이 좋다 나쁘다를 눈으로 비교하죠. 아니면 생선의 살을 손으로 이렇게 눌러봐도 되지만 그러면 생선 장수 아저씨한테 혼나죠. 손 내지 마세요 그러죠. 그러니까 눈은 딱 보면 알죠. 그러니까 나를 단단히 여미고 싶을 땐 시장에 가요. 그러니까 나도 활어처럼 싱싱해지고 싶은 거죠. 그죠? 횟집 옆 원단가게 사장님은 둘둘 말아놓은 천을 풀어 보여주시는데 아득한 바다가 출렁대는 줄 알았어요. 뭘까요? 파도, 바다의 빛깔을 가진 천을 풀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이런 색깔 아닐까요? 이게 제가 지금 치마색이에요. 이런 색이 파도나 바다 색깔이겠죠. 들어가. 이런 파도, 싱싱한 파도 빛깔이나 푸른 에메랄드 바다나, 그죠? 막 굉장히 청량감 있는 그런 빛깔의 원단을 풀어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아득한 바다가 출렁대는 줄 알았어요. 파도가 출렁이듯이 원단도 또 쫙 펼쳐서 보여주는데 살짝 움직이는 것이 파도가 너울지는 것 같은 거죠. 아주 이미지 감각적인 표현이에요. 바위에 붙어있는 게 굴만 있겠어요? 저기 좌판 한 자리에 앉아 수십 년 동안 곰피를 팔아온 할머니도 굴처럼 따개비처럼 그 시장 바닥에 앉아서 평생을 보내고 있다. 그 이야기죠. 우리 살아가는 인생. 수십 년 동안 곰피를 팔아온 할머니 손등 위에 물결 무늬가 깊게 새겨졌네요. 물결 무늬가 뭘까요? 손등에 주름이죠. 주름을 할머니의 손 주름, 자글자글한 주름을 마치 어패류 또는 수산물과 비유했어요. 우리도 결국 다 뭐예요? 조개나 뭐 굴이나 그런 것처럼 살아가는 바닷속처럼 수생식물들처럼 인생이라는 이 수심에서 각자가 따개비처럼 붙어서 살고 뭐 그 원단 파는 아저씨는 또 물결 같은 파란 원단을 풀어서 이거 어때요? 아주 이거 새로 들어온 거예요. 물건 좋아요. 이렇게 다 서로가 살아가는데 원단을 파는 아저씨의 원단에서는 바다가 출렁대는 줄 알았고 할머니의 그 주름진 손등에서는 물결 무늬가
깊게 새겨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흥정은 늘 미끄럽기 마련이죠. 우리가 왜 수산물이나 해산물 만지면 미끄럽잖아요. 그죠? 흥정은 늘 미끄럽게 마련이죠. 이게 다 뭐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주제를 안으로 모아가는 것이다. 그때 책을 끓이다 해서 제가 이야기했죠. 지구의 이야기가 담긴 책에서는 빗방울이 보글보글이라고 그러죠. 보글보글. 보글보글이 왜 보글보글이라고 했어요? 빗방울이면 주룩주룩이나 방울방울 내려야 되는데 보글보글. 왜요? 냄비에 책을 끓이다라는 그 시의 주제, 그 현상을 계속 재확인 시켜주면서 이탈하지 않도록 독자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잘 집중해. 나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활어란 뭐예요? 싱싱하게 살아있는 물고기예요. 싱싱하게 살아있는 물고기가 되기 위한 나는 싱싱함을 장만하기 위해서 오일장에 가는 거죠. 동네 시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고기의 생애 또는 물속 수생동물들의 생애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그 생과 같은 선상에 놨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원단을 파는 아저씨의 원단도 물결 무늬가 바다가 출렁대는 줄 알았어요. 그것도 아득한 바다가. 그러니까 쫙 풀러놓은 거죠, 원단을. 그 다음에 바위에 붙어있는 게 굴만 있겠어요? 저기 자판 한 자리에 앉아서 수십 년 동안 붙어있는 거죠. 곰피를 팔아온 할머니. 손등 위에 물결 무늬가 깊게 새겨졌네요. 이제 주름이 졌어요. 그 얘기죠. 그걸 다 뭐예요? 바다와 물속 또는 물에 대한 수생식물이나 어류, 어족에 대한 연관어들을 계속 붙여주면서 주제를 계속 만들면서 이탈하지 않게 같은 형질의 언어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이것을 주제를 안으로 모아놨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물속 이야기인데 저 오대산 또는 강원도 설악산 흔들바위 얘기가 나온다. 이질감이 들죠. 주제가 깨져버립니다. 왜요? 산 꼭대기와 바닷속은 전혀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면 물에서 봄직한 단어들을 계속 가져와 줘야 돼요. 내가 산에 송이버섯 이야기를 한다. 산에 송이버섯 이야기를 하는데 물속에 어패류가 붙어있는 거, 뭐 굴만 붙어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물속과 산꼭대기는 완전히 위치나 공간 자체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주제를 안으로 모아간다는 것은 산 이야기면 산에 연관되는 단어들을 소환해야 되고, 물 이야기면 물에 연관되거나 습기, 액체, 수평선, 곡선, 비린내, 미끄러움 이런 걸 가져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제를 안으로 모아가는 것이다 라고 제가 과거에 유튜브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던 거죠. 여러분의 시는 어떤가요? 여러분의 초고를 이번 수업 끝나고 나는 과연 주제를 안으로 모아갔는가 보세요. 여러분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중간중간에. 그것은 길을 잃은 겁니다. 그것은 고쳐져야 되겠죠. 그것이 고쳐지면 여러분의 그 시의 완성도는 쭉 올라갑니다. 엘리베이터 탄 것처럼. 아셨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도 하죠. 여러분이 어떤 소재를 정하면, 소재가 정해지면 그 소재가 담길 시에는 들어갈 단어와 들어가선 안 되는 단어가 이미 나눠진다. 정확한 얘기입니다. 아셨죠? 흥정은 늘 미끄럽게 마련이죠. 손안의 물고기처럼. 자칫하면 놓쳐버리고 말아요. 하루하루 처지는 나의 감정도 얼음 조각으로 덮어놓으면 생선들 신선하게 얼음으로 이렇게 눌러놓듯이 덮어놓으면 조금 더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바위에 수없이 부딪히면서도 제자리를 찾아가는 파도. 우리가 인생도 그렇죠?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조용할 날이 없죠. 조용히 살고 싶은데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인생에 좋은 일만 없어요. 그러나 좋은 일만 있다면 당장은 좋겠지만 우리가 배울 것은 없습니다. 파도치고 난파되고 하는 인생의 그 바다 위에서 인생살이를 하면서 좌초되고 난파되고 파도의 풍랑이 일고 그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는 거거든요. 어려움 속에 처해야만 성장을 하죠. 매일 기분이 좋아 니나노야. 거기서는 우리는 발전하진 못합니다. 아시겠죠? 바위에 수없이 부딪히면서도 제자리를 찾아가는 파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다양한 파도, 다양한 어려움, 다양한 난관에 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우리는
행복하려고 하고 건강하려고 하고 이웃과 사랑하려고 하면서 제자리를 찾아가죠. 어떻게? 인간답게 살기 위한 제자리.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리를 찾아가는 파도, 물길을 잃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데요.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또 때로는 내가 다시는 지금 그 시절로 돌아가면 안 그럴 건데. 내가 좀 그때 잘해줄 걸. 그 친구한테. 또는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내가 살아계셨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갈 걸.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물길을 잃지 않는 거예요. 인간성을 잃지 않고. 그죠? 인간으로서의 온도, 온기, 체온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고. 물길을 잃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데요. 골목의 해류를 따라가다 보면 골목의 해류, 골목, 인생살이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죠. 그곳도 역시 뭐라고 했어요? 주제를 안으로 모아가기 때문에 거기마저도 해류가 지나가는 공간처럼 표현했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해류를 뺐다고 쳐보세요. 골목을 따라가다 보면 어때요? 이 시와 완전히 맛이 뚝 떨어져 버리죠. 연결도 안 되고 무미건조해지잖아요. 골목을 따라가다 보면. 일반어죠. 날것이죠. 그런데 골목의 해류를 따라가다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치 골목이 막 물이 드나드는, 그죠? 해류가 막 넘실대는 그런 느낌이 들죠. 굉장히 생동감이 있죠. 무엇 때문에? 해류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그래서 시쓰기는 뭐다? 단어 하나의 싸움이다. 단어 하나를 내가 어떤 단어를 가져오느냐, 어떤 단어를 빼느냐, 그거에 따라서 시가 살았다 죽었다 합니다. 여기서 보여줬잖아요. 제가 골목을 따라가다 보면 과 골목의 해류를 따라가다 보면과 해류 하나가 들어갔고 빠진 것 뿐인데 느낌은 확 달라져 버리죠. 해류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비린내 확 나면서 수산물 먹고 싶고 생선회도 먹고 싶고 막 갈매기 금방 골목 저 끝에서 날아오를 것 같고, 그죠? 파도소리 휙 들릴 것 같고. 해류라는 단어 하나로 인해서 이렇게 시는 단어 하나가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시가 살았다 죽었다 합니다. 골목의 해류를 따라가다 보면 지느러미를 펄떡이는 물고기들, 우리예요.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사람의 모습이요. 나를 잊었던 기원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만 같아요. 뭐예요? 우리는 결국은 우리들 속에서 우리 안에서 같이 부딪히고 북적이면서 서로가 삶의 의미도 되찾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독불장군이 없어요. 인생이. 그 이야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싱싱한 화로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골목 속에서 같이 해류를 타고 부대끼고 북적이고 부딪히면서 울고 웃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건강한 삶이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이 시를. 자, 그렇습니다. 그럼 볼까요? 심사평. 심사평이 길어서 제가 좀 통과합니다. 심사평 헤드라인. 어렵지 않고 자연스럽게 펼쳐 보인 시적 진정성. 이미지의 부조화와 언어 표현의 부정비합으로 빚어내는 파경미 혹은 의외적 정서 충격도 소통의 가능성을 전제로 했을 때 유의미하다. 뭐예요? 소통이 안 되는 시. 본인이 막 뭐라고 써놨는데 본인도 몰라. 뭐라고 이게 뭔 얘기인지 몰라. 시를 쓴 당사자도 몰라. 한때 그런 시가 유행했어요. 우리도 문단에서도 신춘문예에서도 아무 말 던지기 쉽게. 도대체 이게 뭔 소린지 사돈의 팔천도 모르는 그게 유행했습니다. 잠시. 소통의 가능성을 전제로 했을 때 유의미하다. 뭐가? 이미지의 부조화, 그러니까 새로운 파격이죠. 언어 표현의 부정교합, 불편함 속에 신선함을 찾기를 꾀했던 시들을 말해요. 그런 것으로 빚어내는 파격미 혹은 의외적인 정서 충격도 다 이것저것 좋은데 다 뭐가 돼야 돼? 소통의 가능성이 전제됐을 때 의미를 얻는 거지. 야, 소통이 안 되는데 그게 뭔 시야. 말의 배설물이지. 그 이야기예요. 좋은 얘기죠? 여러분 잘 새겨 들으세요. 그러니까 새롭게 말한다는 것은 말을 바꿔놓고 꼬고 비트는 게 아닙니다. 그걸 또 오해하는 분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투고한 많은 작품들이 새로움에 추구하는 강박에서 크게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다 보니 소통을 염두에 두지 않은 실험적 언어 표현을 과도하게 구사한다든지 열린 언어 구조로 너무 많은 것을 독자의 몫으로 떠넘기는, 그냥 막 툭툭 던지듯이 말을 배설하듯이 아님 말고 식으로 안 되죠. 떠넘기는 경우를 본다. 의미 맥락을 간추릴 수 없거나 일상적 의미 맥락에서 너무 멀어진 경우가 많았다.
주제의 여기는 넘어갈게요. 두 단락은 여러분 읽으세요. 예심을 통과한 작품 가운데 마지막까지 논의의 대상이 된 작품은 아보카도, 밀리터리 룩의 이중성, 화러, 검은 고양이다. 이 작품들과 함께 제출한 다른 작품도 참고하여 시인이 그의 시세계를 계속하여 펼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도 가늠하였음을 미리 밝힌다. 다음에 넘어가고 맨 마지막 화러는 바닷가의 삶에서 읽어낸 활력과 긍정의 힘을 그려낸 작품이다. 어렵지 않은 표현으로 끌어가는 시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안정감이 있다. 그가 펼치는 정서에 신뢰를 갖게 하는 노련함이 보인다. 서정성도 잃지 않고 있다. 그 어떤 섬광 같은 새로움이 아쉽지만 새로운 시도를 보여줄 역량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다. 이의 없이 화러를 당선작으로 밀기로 하였다. 바꿔 말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올해 2024년 신춘문예에 도전할 때는 그 어떤 섬광 같은 새로운 접근에 성공한 시를 많이 써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2023년 신춘문예 시 당선작이 이 외에도 몇 편 더 있는데 이쯤에서 마칠까 합니다. 저는 충분히 여러분과 분석 열심히 했고 해설도 제가 열심히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아주 남다른 시간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로써 2023년 신춘문예 시 당선작 분석 및 해설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또 제가 그동안 시를 쓰면서 20년 동안 쓰고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참 중요하게 느꼈던 것, 그 누구도 여러분께 말해주지 못했던 것들, 말해주지 않았거나 못했거나 그런 중요한 덕목들을 제가 가지고 여러분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땡스로 여러분 저를 응원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운으로도 창대하게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제 수고로움을 그냥 듣지 않고 그렇게 마음으로 표현해 주신다는 것, 10번 마음 먹었을 때 한 번 행해지는 것이라는 거 압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이 저에게 주는 후원, 응원, 그 모든 것들은 제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더 알찬 컨텐츠로 만들어서 돌아오는 것으로 갚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명희 문학TV 시창작 번외특강 4부 44강 이로써 신춘문예 분석 및 해설을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김명희 문학TV의 김명희였고요. 시와 소설을 쓰는 시인이자 소설가입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안녕.